자, 범죄론에서 범죄의 기본 개념을 봅니다. 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가 나와 있죠. 자, 범죄의 의의. 제가 앞선 시간에서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 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개념을 형식적 범죄 개념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고, 자, 범죄 요건을 보면 성립 요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형식적 범죄 개념에 있어서 즉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비가 되었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 이것을 성립요건이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비됐을 때 성립하게 되고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불성립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무죄 판결을 한다. 전부 다 전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노트를 펴볼게요. 노트 6번에 범죄의 의의와 종류를 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 한 장이 나오죠. 자, A가,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 그림을 앞으로 자주 쓰는데요. 이것이 살인고의입니다.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고의라고 하는 건데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인식과 실현의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죠.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A가 지금 B를 보았잖아요. B를 본 거예요. 서 있는 B를 본 거예요. 내가 B를 죽이려고 칼을 찔러서 이렇게 죽여버리면 B는 칼 맞아 이렇게 죽었겠죠.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요 B가 서 있는 그림과 B가 누워 있는 그림을 이렇게 하나로 그렸다면 이것은 살인 고의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B가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서 있는 듯 누워 있는 듯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인 상태에서 있는 모습이라면 이것은 상해죄의 고의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A가 B를 살인하겠다는 살인죄의 고의로 칼을 들어서 푹 찔렀는데 B가 죽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칼로 찌른다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A라는 사람은 책임 능력자일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세모일 수 있고, 세모라고 하는 것은 한정 책임 능력자일 수 있고 라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자, 지금 이 결과라고 하는 부분을 맨 앞으로 끌고 가요. 왜 맨 앞으로 끌고 갈까요? 자, 보세요. 지금 A가 B를 죽이겠다는 이 살인죄의 고의가 시간적 순서로 보게 되면 이게 1번으로 오죠. 이 고의로 인해서 행위가 나타나게 되고 행위는 두 번째로 오게 되잖아요. 칼 맞아 죽은 것은 세 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시간적 순서로 보게 되면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형법에서 다룰 때에는 결과를 갖고 제일 먼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요. 왜요? 왜 1번이 아닌 3번부터 검토를 할까요? 현장에 경찰이 가니까 죽은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A는 어디 간지 없어요. 도망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죽어있는 사망의 결과를 보고 이것이 살인일까 아닐까를 제일 먼저 검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순으로죠. 이게 1번으로 이게 3번부터 검토를 했다면, 그리고 이 1번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이 행위, 칼로 찌른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 가치 판단을 두 번째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가 책임 능력자인지 아닌지를 맨 마지막에 책임론 단계에서 검토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3번, 2번, 1번 순으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독일의 18세기 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독일의 형법 체계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돼요. 형법 제25조, 형법 250조 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리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하다라고 추정을 내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위법성을 검토를 해보니까 정당방위 같은 그런 사정이 없어요. 그래서 위법성이 인정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론을 검토하니까 A는 책임 능력자였어요. 그래서 책임 능력도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를 모두 검토해 보니까 모두 인정돼요.
그러면 범죄가 성립을 하게 되고 여기서 유죄 판결 때립니다. 자, 두 번째. 자, 구성권 해당성 인정됐어요. 위법성도 인정됐어요. 근데 책임론을 검토를 해보니까 책임 능력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자, 구성권 해당성은 인정됐는데 위법성을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에 정당방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법성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책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책임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범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성권 해당성을 검토를 하니까 살인죄의 구성권 해당성이 애당초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검토를 안 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는 불성립하게 되고 이 세 가지 모두 다 무죄 판결 때리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봐보세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보죠. 자, 첫 번째, 구성권 해당성. 구체적 행위가 법조문에, 그렇죠? 법조문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 즉 조문에 해당하는 성질을 말한다. 아무리 반사적 행위라 할지라도 구성요건, 즉 법조문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조문에 없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는 겁니다. 그 예가 나와 있죠. 우리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도자기가 수억짜리입니다. 근데 친구랑 장난치다가 그 친구 집에 있던 수억짜리 도자기를 깼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나잖아요. 근데 형사처벌이 안 돼요. 손괴죄가 안 됩니다. 과실범이기 때문에 형법상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고 민사문제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만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과실손괴죄는 형법 규정에 없다. 그래서 무죄다는 겁니다. 구성권 해당성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공무원 신분증을 복사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죄가 되는데요. 이 공문서 위조죄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쓰지 마세요. 행사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칼라 복사기의 성능 시험을 위해서 복사했다 했잖아요. 그 말은 자, 행사할 목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공문서 위조죄의 구성권 해당성이 애초부터 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도 무죄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위법성. 자,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권 해당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검토된다 했습니다. 자,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단정짓지 못합니다. 추정만 할 뿐입니다.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조각시켜주는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한다. 그래서 이 조각 사유가 있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기 물건을 절취한 절도범을 폭행을 했다. 일단 때렸기 때문에 폭행죄의 구성권 해당성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누굴 때렸어요? 내 물건을 훔치는 도둑놈을 때린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됩니다. 정당방위가 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탈락되어서 범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다 배운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무슨 시험에 나오고 하고 하진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책임론을 가볼게요. 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권 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도 인정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자 개인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을까 말까를 정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 법조문이 적법행위를 하도록 규정해 놨는 것인데 그 정상인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를 비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정상인, 이 개인은 정상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개인이 형사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자이거나 할 때에는 책임 능력이 없게 됩니다. 우리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14세 이상자입니다. 정상인은 14세 이상자를 형법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은 14세 미만자를 말하거든요. 14세 미만자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또 상실자. 이 사람도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볼게요. 여기 12세 소년이죠.
14세 미만자죠. 이 친구가 절도했다 했을 때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인정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14세 미만자입니다. 그랬다면 책임 능력이 결여됐기 때문에 따라서 범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고 무죄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범죄의 처벌 조건입니다. 자, 처벌 조건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성립요건 배웠잖아요. 즉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를 구비하게 되면 범죄는 성립을 하게 되고 바로 처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부 몇 개의 이 범죄의 경우에는 성립했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되려면 몇 가지 더 특별한 처벌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것 때문에 이 처벌 조건을 배웁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면 소추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추 조건도 역시 대부분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립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바로 소추할 수 있는 것인데 일부 몇 가지 범죄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별한 소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와서 처벌 조건 보면 범죄가 성립을 하면 형벌권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밑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범죄의 경우에는 처벌하려면 좀 더 필요한 실제법정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류를 보게 되면 객관적 처벌 조건이 있고 인적 처벌 조건이 있는데 그 객관적 처벌 조건의 대표적인 것이 사전수뢰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뢰죄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 모두 다 수뢰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졌을 때에 수뢰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인데 요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이 될 자가 이제 업자로부터 미리 뇌물 등을 받고 나중에 공무원이 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되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래서 조문을 보게 되면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되었다는 사실,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발생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는 것이죠. 자, 노트를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세 가지를 구비하면 성립했다 하고 그리고 처벌할 수 있고 소추할 수 있는 것인데 일부 몇 가지 범죄의 경우는 좀 더 필요한 처벌 조건, 소추 조건을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처벌 조건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친족 상도례에서 말하는 친족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친족 상도례 관련 조문이 최근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이제 삭제가 되거나 개정이 되거나 할 거예요. 일단 요 친족 상도례 노트는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는 뺐습니다. 일단은 이 노트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소추 조건으로서 들은 것이 친거죄, 반의사 불벌죄 이런 것들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 사전수뢰죄 있죠? 사전수뢰죄 조문 보겠습니다.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될 자입니다. 앞으로 될 자. 누구겠습니까? 선거에 당선된 자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시장 선거, 군수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취임되려면 한두 달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업자들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취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죄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처벌은 언제 한다? 나중에 공무원 중개인이 되었을 때,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발생했을 때 그때 처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되었다는 것이 객관적 처벌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교재 와서 자, 인적 처벌 조건으로 분류되는 것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뭐 동그라미 2번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인적 처벌 조각사유. 그래서 행위 가벌성이 처음부터 배제되는 경우인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졌을 때에는 행위 가벌성이 처음부터 배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방금 노트에서 보았듯이 자, 이건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예전 교재에는 있었는데요. 친족 상도례의 친족이라는 신분이에요. 자, 그건 노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노트를 와서 여기 보시면 자, 328조 1항인데요. 직계열적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간에 예를 들면 절도죄를 했다고 할게요. 그랬다면
그 형을 필요적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끼리 또 부모나 자식 간에 뭐 옷을 훔쳤다, 뭐 돈을 훔쳤다라고 했을 때 친족이기 때문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범죄가 절도죄가 성립을 했다 하더라도 형을 면제한다 필요적으로. 그래서 이 친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처벌을 없애는 거죠. 없앤다는 것이 조각입니다. 조각. 처벌을 면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조문이 헌법 불합치 결정 받게 됩니다.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죠. 요즘은 다 옛날처럼 뭐 대가족 사회도 아니고요. 뭐 형제들끼리라 하더라도 거리가 좀 이제 소원해지잖아요. 결혼해지게 되면 좀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뭐 요즘은 사촌끼리도 뭐 자주 왕래하는 그런 경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너무 넓다 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법조문이 개정이 되게 되면 개정이 되거나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할 때는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겠죠. 나중에 국회에서 어떻게 개정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이 법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즉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의 한 일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법률 조항은 잠시 이제 법 적용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개념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친족 상도례에서 말하는 이 친족이라는 신분이 있다면 처벌을 조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시계를 훔쳤다고 했을 때 절도는 성립을 했지만 이 직계 혈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관련 법조문에 따라서 필요적 면제되었다는 얘기죠. 자, 다시 오시고. 자, 이 인적처벌 조각 사유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보다는 요 친족 상도례 때문에 이제 중요시되는 개념이었죠. 두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인적처벌 소멸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가벌성이 소급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멸되는 경우로서 중지미수라든지 자수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참고나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효과를 볼게요. 말씀드렸듯이 인적처벌 조각이기 때문에 형 면제 판결을 받는다. 두 번째, 처벌 조건이 결여된 행위라 하더라도 이미 범죄는 성립을 했잖아요.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잖아요. 그 세 가지는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처벌 조건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할 수가 있고 공범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라 배우겠는데요. 일단은 필기만 해두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묶으시고, 정당방위라든지 공범이라든지 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이 두 가지입니다. 요것만 충족하면 가능, 이렇게 필기해 두세요. 그래서 위법성입니다. 요 위법성 단계까지만 나아가면 상대방은 정당방위도 할 수 있고 공범도 가능하다, 이렇게 필기만 해두시면 돼요. 책임까지 필요 없습니다. 요 두 가지는 요 위법성 단계까지만 나가면 됩니다. 이 개념은요,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추 조건이 결여된 경우라도 똑같아요. 거기에서도 이 위법성 단계까지만 나아가면 정당방위,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자, 세 번째, 처벌 조건은 고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고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입니다.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주관적도 아닙니다.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고의 인식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건 해당성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도 아닙니다. 구성 요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처벌 조건은 구성 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고의 파트에서 배우기 때문에 일단은 필기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처벌 조건에 대해서 착오를 했다 할지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데에 있어서는
하등 영향이 없다. 즉 범죄는 성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번, 3번은 처벌 조건, 소추 조건 공통입니다. 이 두 가지는 뒷페이지에 나오는 소추 조건과 동일 이렇게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노트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노트를 한번 펴보시면 소추가 나와 있죠? 여기 효과인데 효과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성권의 당성, 위법성, 책임 요 세 가지를 구비하면 범죄는 성립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중에서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에 속합니다. 구성요건에서 객관적이 있고 주관적이 있어요. 이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그래서 고의는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위법성, 책임, 처벌 조건, 소추 조건은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X를 해놓은 겁니다. 고의는 오로지 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만 인식하면 된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고의 파트에서 배웁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자, 구성요건의 당성, 위법성, 책임 요 세 가지가 성립요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참 어려운 개념인데, 일단 뭐 행위가 뭐고 행위자가 뭔지는 일단 여러분은 좀 어려워요. 자, 요 두 가지만 갖추면, 구성요건 플러스 위법성만 갖추면 공범이 성립하고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위법해야 됩니다. 어떤 행위가 위법해야 돼요? 행위가 위법해야지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할 수가 있고, 위법한 것은 공범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도 행위가 위법하다. 그럼 절도를 공범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혼자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같이 하는 것이 공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라든지 처벌 조건, 소추 조건은 위법성이 구비된 상태에서 책임, 처벌 조건, 소추 조건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성이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처벌 조건, 소추 조건은 당연히 공범 정당방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동그라미를 쳐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자, A, B라는 두 사람이 누군가의 집에, 갑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다는 거죠. 둘이 절도를 공모했죠. 근데 한 사람은 성인이고 한 사람은 미성년자입니다. 20세, 12살. 그래서 성인과 미성년자가 누군가의 집에 뛰어들어가서 같이 절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12살짜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 B라는 사람이 12살짜리인데 이 사람은 책임 능력이 없어요. 미성년자라서. 아시겠죠? 이걸 없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누군가의 집에서 물건을 훔친다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잖아요. 그쵸?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말은 공범을 같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범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되고 이 두 가지만 같이 갖추면 공범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책임은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에서 필기를 해둔 것은 A는 책임 능력자이고 성인이기 때문에 B는 미성년자라서 책임 능력자가 아니죠. 그래서 책임 능력자만 절도죄로 처벌받는 것이고, B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을 못 받는다. 그렇지만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범은 되지만 미성년자라서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것을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